안녕하십니까. 한가람 국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교재 페이지 23페이지 현대시 5강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용운 나왔죠. 한용운에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이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한용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만의 한용운이라고 해서 이 직업이 되게 다양하신 분입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자 그 다음에 스님이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 신자였고, 두 번째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님의 다양한 의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 본문으로 바로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님은 같습니다. 영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처음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님은 같습니다. 근데 이 님의 정체가 뭐라고?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가버렸습니다. 우리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탄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이 영탄에 담겨있는, 이 감탄사에 담겨있는 실제가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가버렸으니까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절 또는 슬픔의 감정이 담겨있겠죠. 일단 시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가버린 상황입니다. 푸른 산빛을 깨뜨리고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시행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적은 길을 걸어서 누가? 나의 님이 차마 나를 떨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어의 의미 분석하겠습니다. 푸른 산빛이니까 약간 희망의 이미지.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푸른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망의 이미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럼 단풍나무 숲은 가을이겠죠. 뭔가 쓸쓸한 계절 또는 조랑의 계절 또는 소멸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겠죠. 표현상의 특징 알겠습니까?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둘이 서로 지금 어딥니까? 대비 또는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앞에 붙어있는 말이 다르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같습니다 자체는 식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으니까 점층적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3회로 갈게요.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옛 맹서는 옛 맹세 또는 약속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처럼 꽃같이 굽고 빛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금의 의미는 긍정적으로일까요? 부정적으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황금이라 그러면 물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질 또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 의미의 시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에서는 절대 황금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서 쭉 줄치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의 약속이었겠죠. 자, 역시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우리 커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경우 많이 하죠.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또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런 사랑의 약속이었는데 이게 뭐가 되어버렸다? 차디찬 티끌이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소멸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이 대조의 의미,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는 옛 맹세와 차디찬 티끌이 역시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뒤에 가겠습니다.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 한숨의 미풍, 작은 바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기본적으로 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티끌이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멸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미풍 자체의 의미는 무조건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잘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은 굉장히 감각적인 편이네요.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이 나의 운명에 지친 바늘을 돌려놓고, 자, 누구 쪽으로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십자가자가 있습니다. 네, 운명의 상대가 있겠죠. 운명.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운명의 상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명의 지침, 바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양한 대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의 운명의 상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계기로, 날카로운 척기스의 추억을 계기로 나의 운명의 지침이 특정 대상에게 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대상들 중에서 아직까지 나의 운명의 대상이 누군지 몰랐는데 사랑하는 나의 님과 첫 키스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나의 운명의 상대가 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운명의 상대를 님 쪽으로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의 운명의 상대는 누구다? 님이었는데 이 님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또는 나와 이별해버렸습니다. 자, 밑에 갈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 뭐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김소월이라 그러면 반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한용운이라 그러면 역설법을 많이 사용하는 시인입니다. 이 식구에서 역설적 표현이 드러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자, 플러스,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의미겠죠. 자, 꽃다운 님의 얼굴, 꽃처럼 아름다운 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근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의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같이 긍정적 의미의 대상이 나의 귀를 먹게 해버렸고 꽃다운 님의 얼굴이라는 긍정적 아름다운 얼굴이 나의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표현법은 역설법이죠. 자, 역설법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번 강의에서 정지용의 유창을 공부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나왔죠. 외롭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황홀하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모순된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라는 플러스와 귀가 먹었다 마이너스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역설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체크할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향기롭다는 건 어떤 거? 감각으로 치면 후각적 심상, 님의 말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입니다. 근데 말소리라는 청각적인 심상을 향기롭다고 후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표현상의 특징 말고 내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 정도로 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 때문에. 그럼 뭘까요? 이미 나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운명의 상대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람의 일이죠.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다른 말로 이별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경계하고 염려하고 경계해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님을 만날 때 이별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고 있었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별은 나에게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져버릴 정도로 시적하게 감정 드러났습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까지 선생님이 미리 판서를 해놨는데 여기서 끊었죠. 여기까지가 크게 봤을 때 이 식을 두 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까요? 그러나 이후부터 시간이 전환됩니다. 그럼 미리 우리가 구조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교재 23페이지 오른쪽 옆에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서 이 식을 정리하면 해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누구와 인과 이별의 상황이죠. 자, 이별의 상황은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시자가 된 정서 뭐라고? 슬픔 또는 절망 또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시입니다. 이랬습니까? 자, 이제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싹 다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가 나왔네요. 역접입니다. 그러나 별표. 자, 여기서부터 시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상 전환이겠죠. 시의 모습이 지금부터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화자가 인과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 절망,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가 그러나 이후부터 이 시의 내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만 확인하는 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별해서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내가 이별했다고 펑펑펑펑 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어디로 바뀌었다고?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자, 줄 쫙 치고. 자, 시자가자에 뭐가 바뀌었지? 정서가 변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시자가자에 정서가 변화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어려운 시간 아닙니다. 내가 이별해서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그러나 이후부터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이 슬픔의 힘을 들어 박았다고 했으니까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별을 했는데 왜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될까요?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줄칠게요. 역시 줄치겠습니다. 자, 각각 필기를 해볼까? 사자성어로 해자성어입니다. 자, 사자성어로 거자 필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식구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랬습니까?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뜻?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처가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과 만난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다?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짓는다 그러면 해자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거자 필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이 합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생략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밑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해자 정리와 거자표 일반 둘 다 뭡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말의 한용운 이분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시인이자 두 번째가 옛날에 3.1 운동할 때 독립운동가로서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될 정도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다고? 스님입니다. 승려였습니다. 승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승려였습니다. 그럼 해자 정리와 거자표 일반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불교적인 직업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 시에서 시자 가자가 불교적 진리를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동그라미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불교적 진리에서 드러난 내용이 뭡니까? 죄에 대한 믿음이겠죠. 드러났습니까? 거자 일반 불교적 진리 죄에 대한 믿음 맞습니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어려운 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갈게.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아가 마찬가지로 영탄적 표현인데 영타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만 일로 가볼까? 자, 처음에 나왔던 아가 있었지. 영탄, 좌절과 스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영탄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줄치고 기억, 줄치고 니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이 감탄사 아에 담겨있는 시자가 될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요? 깨달음입니다. 너는 추가입니다, 아니야. 정서가 바뀌었잖아. 좌절과 슬픔에서 뭘로 바뀌었다? 슬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희망의 정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아 역시 정서가 깨달음이라든가 희망의 정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연기를 잘 못하지만 이 아를 읽을 때는 약간 고통스러운 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이 아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희망의 찬 목소리로 힘찬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표현법 뭡니까? 해봅시다. 그럼 같다는 얘기야, 안 같다는 얘기야. 갔는데 안 보냈대. 당연히 둘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역시나 역설적 표현이겠죠. 역설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할까? 제 공초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옆에 님이 없고 저 멀리 떠나간 상황이라 그러면 내 혼자서 여기서 혼자 사랑의 노래를 불러봤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별했는 게 아니라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님이 내 옆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합니까?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를 세레나데를 계속 부르고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랑의 노래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무슨 뜻입니까? 님의 침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죠. 님의 침묵.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왜 침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님이 내 옆에서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지만 지금 현재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 시의 제목을 님의 침묵, 마지막으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어가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자, 하자가 여기 있습니다. 님이 저 멀리 나를 버리고 떠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언젠가는 님이 나의 노래에 화답을 할 것이다. 또는 나의 사랑을 다시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시입니다. 자, 정리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는 너무나 긴 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를 안 하고 왼쪽 옆으로 가서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시적 화자가 인과 이별한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죠. 어디까지? 이까지. 맞습니까? 자, 그럼 그러나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화자가 인과 이별의 상황에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됩니까?
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맞습니까? 처음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끼다가 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화자가 인과 이별한 상황에서 이 슬픔을 극복하겠다 또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시가 님의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까? 이제 두 번째 줄 넘어갈게. 표현상의 특징 1번, 2번, 3번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뭐하고 있어? 반복이지. 그리고 정칭이지. 또는 명사적 표현이라든가 또는 역설적 표현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 갔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반대되는 거 볼까? 갔다. 갔다. 날아갔다. 사라졌다. 반말이 아니죠. 지금 존댓말입니다. 하십시오, 제조. 갔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자, 개원체를 사용했죠.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역설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교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또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님의 의미 가볼까? 크게 봤을 때 우리 1번, 2번, 3번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문학 감상의 관점이라는 거 한번 들어봤죠? 첫 번째가 볼까? 자, 작가가 작품을 씁니다. 독자가 1조. 그다음 이 작품에는 시대 현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만 보는 걸 뭐라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 또는 구조론적 관점 또는 절대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작가가 누군지, 시대 현실이 뭔지, 독자에게 주는 교훈 깨달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배제하고 작품 자체만 받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내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님의 의미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플들 이랬죠 여러분들. 남자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 여자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갈게. 만약에 작가와 관련시킨다고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한영훈의 직업이 다양하다고 했죠.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죠. 자, 승려로 봤을 때 이 작품에 드러난 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승려니까 불교의 진리라든가 절대자, 부처라든가 또는 불교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중생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불교의 진리라든가 부처, 절대자라든가 또는 불교를 멀리하고 있는 중생들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작가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시대 현실은 언제? 한영훈 다 알고 있죠? 이분은 1890년대생이었지 싶은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동학농민운동에서도 가담을 했었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럼 시대 현실이 일제강점기겠죠? 갔습니다.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나라를 뺏겼으니까 조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가 되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누구? 우리의 조국이 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드러나? 여러분들 광복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 시죠.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자, 시 정리가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님의 침묵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냥 말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선택지를 그냥 말로 읽어줄게요. 1번 선택지가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맞지? 이별의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적절한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오답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대상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아니죠, 여러분들.
또 뭐 있을까? 시적 하자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난다? 역시 아니죠. 이건 단순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 표현상의 특징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왔을까?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의 의미 및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씀에 귀엽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법 뭘까요? 선생님이 필기 안 했지만 역설법이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씀에 귀 먹고 이어진 문장입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대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연쇄법을 사용하여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연쇄법을 사용해서 님의 절대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닙니다. 대꾸적 표현 또는 대꾸법을 통해서 님의 절대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지 올바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9의 의미라든가 또는 시 전체의 내용이라든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용울의 님의 침묵을 공부했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김영란의 도굴창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